반갑습니다. 신노동자의 세계사개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술 유출과 노동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뭡니까? 첨단 기술 관련해가지고 재미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이 자국 내에서 사회 인기가 뭐 가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인기가 굉장히 높은 틱톡에 대해서 틱톡 사용에 대해서 강제 매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미국 정부가 아마 의회도 통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뭐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정부가 통과법을 만들어서 틱톡을 강제 매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틱톡이 미국 내에서 너무나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 사용하는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모든 개인의 정보들이 중국의 서버에 넘어간다는 이유로 국가 안보에 위험을 미칠다는 이유를 대가지고 뭡니까? 틱톡을 강제 매각하라고 정부가 요구하고 있죠. 일부 법원에 제동이 걸리고 뭐 이렇게 소송정으로 갈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재미나는 일들 제가 우리나라와 관련해 말씀드리면 일본이 우리 뭡니까? 라인에 뭡니까? 라인 한국과 일본의 합작법인인 사기업인 합작법인 라인을 갖다가 이 지분을 갖다가 재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지분이 뭡니까? 한국 회사와 일본 회사의 50대 50인 거로 다 알고 계시는데 거기서 뭡니까? 일본이 하여튼 일본 쪽이 한 주라도 많은 그 지분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내에서 이러한 것들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유로운 뭡니까? 사업을 추구하고 또 소유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정부가 나서가지고 사기업을 강제 매각하라는 등 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유튜브가 뭡니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압도적으로 OTT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미국이 뭔가 강제 매각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기 나라가 아닌 타국이 뭡니까? 이 타국의 어떤 뭡니까? 첨단 기술이나 어떤 제품이 시장을 지배한다고 해서 강제 매각하는 것은 자본주의 정신에 아주 위배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미국은 자본주의 나라도 아니고 뭐 어떤 나라도 아닙니다. 주의가 없고 미국을 위해서 그냥 트럼프가 정확하게 얘기했죠. 미국주의라고, 미국 우선주의라고. 미국에 도움이 되면 하고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미국 우선주의죠. 미국은 진정한 뭡니까 자본주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죠. 어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자신 자국의 뭡니까 기술도 뭡니까 앞당기고 지분도 강제로 뺏어오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죠. 정말 웃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게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는 이게 첨단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뭡니까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이게 뭐 유튜브나 영상에는 뭐 인터넷 관련해 가지고 특히 최근에 모든 국가들이 첨단 국가들이 선두 국가들이 뭡니까 앞다투어 지금 선점하려고 하고 있는 AI 시장도 보면은 반도체가 기본이 되죠. 반도체가 없으면은 AI 산업에 진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뭡니까 대대적으로 뭡니까 중국에게 자기 경쟁 상대국인 중국에게 뭡니까 제재를 가하고 있죠. 아마 한국도 조금 하게 되면 미국에 바로 제재가 들어올 것입니다. 제재가 들어오고 있죠 벌써. SK부터 삼성의 모든 공장 설립은 미국에서 자국 내에서 하라고 하고 있고 미국에 또 허가가 없으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바로 제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뭡니까 반도체 산업하고 그래픽카드도 반도체 산업으로 일종으로 보면 되겠죠. 이러한 반도체 산업이 과거에 예를 들면 섬유산업, 방적 기술을 포함한 섬유산업 전반적으로 비교했을 때 첨단 산업이었냐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뭐 엄청난 지금 첨단 산업을 이끌고 인류사에서 첨단 산업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섬유 산업의 그 당시에 한 1, 2시기 전에 섬유 산업의 발전과 비교해 보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잽도 안 된다. 첨단 첨자도 들어가지 못한다. 만약에 반도체와 그래픽 산업이 첨단 산업이를 하면 그 당시에 섬유 산업은 첨단 산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휴대폰 구사양 쓴다고 해서 좀 불편하면 약간의 속도 차이 느리고 뭐 저장 용량이 떨어지고 해서 한다고 해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시겠지만 결코 뭡니까 그게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함을 가져오곤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사용하는 휴대폰도 아이폰 14인데 지금 최신 폰이 15지 않습니까? 결코 불편하지 뭐 않습니다. 제가 뭐 SE 쓸 때도 그렇고 용량 차이하고 속도 차이를 좀 느낄 뿐 특별하게 자기가 그 휴대폰으로 어떤 직업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분이 계시면 모르겠지만 대중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휴대폰을 뭡니까 최첨단 휴대폰을 최신형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해서 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불편함을 느끼시지 못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옷이 없다, 옷이 부족하다, 섬유천이 부족해가지고 옷이 부족하다, 또한 뭡니까 이불이 부족하다는 그것을 아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겨울에 추워가지고 뭐 이불이 없어가지고 춥다 이런 걸 상상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옷이 부족해가지고 나갈 때 정말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없어서 추위를 느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시도 생활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두 개만 살펴봐도 뭡니까 섬유 산업이 혁신 지금 뭐 반도체 산업에 비교할 수 없는 인류사의 뭡니까 혁명을 가져온 사건이라 일이라는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의 뭐 첨단 산업이라는 반도체 산업이 첨단이고 인류사에 뭐 대단한 일인 건 맞습니다만은 과거 섬유 산업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에 비하면 별게 아니다. 그렇게 그다지 큰 혁명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러면 이 과거에 그거가 아니라 그러면 미국이 일본에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간 것을 잠깐 살펴보면은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 하에에 미국 반도체 공급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자체를 공급하지 마라고 했고 2020년 11월에는 통신회사인 JT와 반도체회사인 SMIC 그 다음에 드론 회사인 DJI 여러분들 드론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알고 있죠. DJI 저도 뭐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유명하죠. DJI 지금 드론 분야에서 아마 중국의 최선두를 달리고 있죠. 를 포함해가지고 중국 기업 35곳에 블랙리스트에 등록하게 됩니다. 2020년에. 그리고 2022년에 조 바이든 현재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선 뭡니까 반도체 그래픽 카드죠. 미국 중국의 수출을 금지하게 하게끔 합니다. 그다음 22년 10월에 같은 해 10월에는 뭡니까 장비도 수출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비도 금지하게 될 뿐만 2023년은 아예 첨단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 슈퍼컴퓨터 등 AI 관련해가지고 투자도 금지하게 됩니다. 투자를 규제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제품 수출과 장비 수출은 물론이고 투자도 하지 못하게 이제 투자도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가지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반도체는 첨단 컴퓨팅 관련해가지고 제3국에서 생산된 고사양 그래픽 카드는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허가가 필요하다. 사실상 수출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특정 사양 컴퓨터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뭡니까? 미국의 허가를 받아라.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업체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도 허가가 필요하다고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이런 제품뿐만 아니라 장비에 대해서도 노드칩이라는 16나노와 14나노 이하의 급이나 그 다음 D램 18나노 이하 그 다음 랜더 128단 이상은 모두 뭡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수출이 불가하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대대적인 기술 뭡니까 기술과 장비에 대해서 뭡니까 제재를 가하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 그러면 현재 하고 중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제재가 과연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만 그렇게 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한 1, 2세기쯤에 돌아가도 그때는 미국이 뭡니까 세계 지배권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죠. 그 당시에 세계 지배권을 가진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도 결국 좀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럼 영국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 수출 관련해 가지고 관련법 이전에 영국에는 이러한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숭늉공 금지법이라고 1564년에 있은 법인데요. 이게 일명 숭늉공 금지법입니다. 숭늉공 금지법인데 시기가 뭡니까 1563년 엘리자베스 1세 통치 시의 의회법이라고 해요. 의회법인데 이 법의 목적이 뭐냐면 전염병으로 해가지고 전염병이 막 돌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사람이 많이 죽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3세기입니까? 그 당시에 흑사병이 번져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그 죽고 나니까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뭡니까? 임금이 치솟다 보니까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임금이 치솟다 보니까 임금을 제한하는 법도 뭐 만들어지고 했죠. 임금 최대법이 만들어지고 했는데 어쨌든 6세기 1563년도에 엘리자베스 시대에도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니까 기근이 오고 뭡니까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농업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당연히 식품 뭡니까 농업에 대한 밀이나 유럽의 주식은 밀이죠. 밀의 생산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가격이 폭등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오고 사회적으로 정책적 불안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숭늉공 금지법을 해가지고 가격을 갖다가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임금이 오르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하는 연쇄적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최대 임금을 노동자 임금을 정부가 나서가지고 규제하게 되는 거죠. 임금을 자체를 정부에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최대 임금 이 이상은 올리지 마라 하는 골 때리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노동이 이렇게 농업을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이제 16세기 되면 서서히 산업혁명에 상공업이 발전한 시기에 들어서죠. 그러다 보니까 농업에 비해서 상업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뭡니까? 자기가 살던 칙을 떠나가지고 소위 말하는 시티로 이동해서 상공업 또는 기술을 배워서 직업을 이동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노동자들이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동을 제한해가지고 계속 농사를 짓게 하는 짓게 하게 유도하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동을 제한하는 거죠.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게 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갖다가 이 기술을 배우는 것을 규제하게 됩니다. 기술을 배우지 못하게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차피 농업에 종사할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위반하게 되면 허가 없이 이주할 경우에는 벌금을 때리고 천역 등을 골 때립니다. 당신들은 이 지역에 농사만 지으라고 하는 거죠. 농사만. 그래서 그 당시 보면은 뭡니까 지방 재판관들이지 뭡니까 더 시티로 오지 못하게 지방 재판관들이 농업의 임금을 결정하게 되고 길드는 도시 뭡니까 직업 길드가 그 당시에 뭡니까 상공업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 재판관들이 농업에 대해서 임금을 규제하고 길드는 도시 직업에 도시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규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봉건적인 장인 길드의 기능을 갖다가 국가로 이전해가지고 국가가 이 법을 만들어서 임금을 결정하게 됐던 거죠. 그 목적이 뭡니까? 농업을 무역이자 고용의 최우선으로 둔 조치였던 거죠. 인구가 줄어가지고 뭡니까? 전염병을 해가지고 인구가 주니까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닥친 거잖아요. 그래 강제로 농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을 시행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약간 살펴보면 조금 골 때리는 재미난 일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제 수업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훈련을 못하게 하고 상공업 관련하거나 또 장인들의 그런 기술들을 전수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했다고 했죠. 그래서 도제 기간을 갖다가 7년간 뒀다고 합니다. 7년. 기술을 배우는데 7년간 해야
장인계급을 얻을 수 있고 자기가 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인들이 길드 뭡니까 장인 길드 사회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의 뭡니까 단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를 듣던 거죠. 지금의 현재 뭐 이렇게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보면 지금 뭡니까 2024년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도제 수업 기간을 7년을 두가지고 7년간 뭡니까? 저임금을 받으면서 도제 기간을 그 어려운 도제 기간을 거쳐서 장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지금 의사들도 보면은 거의 뭐 7년에 준하는 뭐 6년 마치고 또 인턴 거치고 하다 보면 7년 이상입니까? 엄청난 기간이 이렇게 필요하죠. 의사가 되는데. 그리고 의사가 되고 나면 어쨌든 그 당시 장인계급들처럼 수익이 대단하죠. 자기네들의 뭡니까 이 자기 의사의 직종에 대해서 이게 펜스를 치고 진입장벽을 높여가지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이렇게 지켰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거나 대한민국의 지금 의사 숫자를 보면은 상당히 부족하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숫자들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하게 해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사들은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죠. 지방에는 의사들이 부족해서 정말 뭐 문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보면은 이 부자들의 직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한 제재를 가했다는 거죠. 직업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이 대한민국을 보면은 법률은 있죠. 사법 관련해 가지고 법과 관련해 가지고 직업을 구하려고 하면 법률 대학원을 나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돈 없는 사람은 이 대학원을 가지 못하죠. 그래서 부자들의 자식들만 대학원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법률 대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 뭐 좋아진 점도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법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 가지고 법률 서비스를 쉽게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측면도 늘어난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은 어쨌든 법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통계로서도 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대다수 뭡니까 부자들이 아니면 이 법률대학원에는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법률대학원도 필요하고 법률에 종사하는 그 과정이 꼭 법률대학원만 나와서 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법률대학원을 통해서도 법률에 종사할 수도 있고 또한 뭡니까 과거와 같이 시험을 쳐서 법과 법률에 관련된 뭡니까 직업에 종사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 보면은 노동자들에게 농업에서만 일하도록 재판관들이 이제 임의적으로 너는 농업에서만 일을 해야 돼 하고 해야 돼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자체가 정말 골 때립니다.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사업장 이동도 뭐 직업 선택에 제한해가지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했고 거의 모든 노동자들에게서 임금을 갖다가 뭡니까 이제 임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다가 재판관이 부여했다는 것도 지금으로 보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그 당시에 이렇게 뭡니까 숭령공 금지법 1563년도에 있었던 일명 숭령공 금지법은 숭령공이 되기를 못하게 하는 정부가 숭령공들의 숫자를 제한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전염병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이게 메꾸려고 했던 법이 있었다는 것을 정말 재미납니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그 이후에 숭령법 뭡니까 이 사회 현상 뭡니까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만든 법 말고 이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첨단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기술 유출 쉽게 말해서 첨단 유출 현재와 같은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었던 법에 대해서 한번 영국에서 어떤 법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죠. 이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섬유산업이 그 당시에 최첨단 기술 산업이고 섬유산업이라면 방적과 방적의 방적이 있죠. 방적은 실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 가끔 헷갈리는데 스피닝, 방적하면 좀 우리가 한자를 잘 모르면은 헷갈리는데 방적이라 하면 스피닝 영어로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피닝은 돌아간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뭐 화면으로 보시듯이 여러분들 이 돌아가는 거죠. 왜 돌아갑니까 이게? 실을 이렇게 여러분들 TV나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보시면 실을 감는 이게 기구에 실을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실을 뽑아내죠. 그래서 스피닝이라 하면 방적, 실을 뽑아내는 것이고 방직은 위빙 해가지고 실을 짜는 겁니다. 짜는 거죠. 얽어가지고 짜는 것을 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방적은 실을 뽑는 거고 방직은 천을 짜는 그 실로 가지고 천을 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방적과 방직을 섬유산업이라고 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영국에서 뭔가 섬유산업의 발전사를 보면은 방적 기술을 먼저 말씀드리면 실을 뽑아내는 것은 1765년부터 해가지고 1779년 전기기관이 도입돼 가지고 동력을 이용한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방적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제니의 방직, 1765년 제니의 방적기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서 물을 이용한 수력 발전, 그 다음에 뮬 방적기라고 1779년 이 방적 기술이 발전해 옵니다. 그 다음에 방직 기술, 천을 짜는 기술은 플라잉 셔틀이 해가지고 1733년부터 1785년 역직기를 해가지고 실을 뽑는 그와 포함한 기술이 발전될 때까지 영국에서의 방적 기술은 엄청난 발전을 해오죠. 특히 영국에서 뭔가 전기기관 동력을 이용한 산업의 발전이 같이 첨부되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섬유산업의 발전은 이야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현재의 반도체 기술은 비견할 수 없는 인류사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당연하게도 영국에서 이러한 기술이 발전되게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첨단 기술은 반드시 독점을 이렇게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점을. 처음에 첨단 기술을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 어느 나라에서 첨단 기술을 나오고 나면 그 기술로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이렇게 획득하지 않습니까? 부가가치, 시쳇말로 뭡니까? 자본주의 용어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착취를 하게 되죠. 이 기술로, 독점 기술을 통해가지고, 부를 창출하게 되는 것을 가져오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뭐라 했습니까? 인간의 부를 창출하는 데서 가장 걸림돌이 독점이라고 했죠. 독점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독점을 용납하게 되면 기술 발전에 제외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인류의 부를 창출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된다고 여러 번 말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 기술을 첨단 기술을 처음에 개발하거나 발전시킨 나라나 개인이나 기업은 독점을 유지하려고 하죠. 독점이 가장 많은 부를 가져다 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국이 이러한 섬유산업과 관련해서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다 보니까 독점을 하게 되고 독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죠. 그래서 앞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기술을 제한하는 법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영국에서 이러한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미그레이션 액트법이라가 출국금지법, 소위 말해서 출국금지법, 뭐에 대한 출국금지겠습니까? 기술 유출과 장비, 사람, 지금 현재 미국이 대중국 제재를 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도 어떤 법들이 시행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소위 우리가 일명 출국금지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통칭해서 부르는 이 출국금지법은 법이 한 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1719년부터 1824년까지 여러 차례 해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첨단 기술 유출 방지와 관련해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크게 4번의 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살펴보면은
1719년에 양모법이 있었답니다. 일명 양모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깁니다.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딱 제가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nacted to prevent the exploitation of wool out of the kingdoms of Ireland and England into foreign parts and for the encouragement of the wool manufacturers in the kingdom of England. 하여튼 잉글랜드에서 여기 보면 잉글랜드에서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법이죠. 쉽게 막는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양모 제품의 수출 금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국에서는 뭡니까? 양을 통해 가지고 양을 많이 키웠고 양이 주 산업이었죠. 그 당시에 농업과 양이 이제 의식주 문제의 가장 큰 거는 양모를 통해 가지고 뭐 섬유 산업을 발전시켜 왔죠. 그래서 양모를 통해 가지고 양모로 만든 제품은 수출을 금지하고 숭늉공 또한 이게 뭡니까? 외국에서 기술이 넘어가려고 하면 그 당시에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어떻습니까? 맨투맨을 통해 가지고 기술 이전을 할 수밖에 없었죠. 지혜용과 같이 쿡 띵동 하고 눌리면은 정보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기술을 이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못 나가도록 숭늉공이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당연히 제품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주하는 것을 숭늉공이 외국으로 이주하는 걸 방지했죠. 위반하게 되면 처벌은 법을 위반할 경우는 재산 몰수를 하고 벌금을 때리고 징역형의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65년에 철강산업관련법이라 해가지고 똑같습니다. 정식 명칭은 굉장히 어쨌든 긴데 철강산업관련법이라고 1765년에 철강산업의 도구와 기계 수출을 금지하고 숭늉공의 해외 이주를 방지했다고 합니다. 위반한 자는 벌금과 징역형에 채했다고 합니다. 이 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위반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도운 자도 벌금과 징역형에 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80년에 섬유 관련 산업이 다시 한번 또 발효됩니다. 그거 이전엔 뭡니까? 양모법 1719년에 양모법만으로서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섬유산업 기술자 해외 이주와 이를 관련 도구의 수출을 금지하게 되고 위반할 경우 벌금, 징역, 재산 몰수 처벌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99년 양모 관련해가지고 추가 법률들을 또 제정하게 됩니다. 내용은 뭐 대동소이하죠. 양모 관련 숭늉공의 해외 이주를 방지하고 양모 제품을 수출 금지하게 됩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고액의 벌금과 징역형을 채짓죠. 그래서 주요 처벌들을 이렇게 보면은 재산 몰수를 하게 되고 불법적으로 해외를 이주하거나 기술을 유출 시도가 적발되면 해당 기술자 재산을 몰수하게 되고 벌금을 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징역형을 하죠. 기술자와 이를 도운 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야 되고 또 위반 사실을 사회에 알려가지고 사회적 망신을 주게 되는 처벌들이 있었죠. 그런데 1799년에 이렇게 양모 관련 기술을 끝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법이 제정되지도 않고 이후에 법이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후에 법이 더 이상 강력하게 법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폐지되느냐 하면은 이미 그 당시에는 이러한 첨단 산업의 기술들이 해외로 다 유출되어 가지고 더 이상 제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법이 이 첨단 기술이 유출돼 가지고 이전이 돼 가지고 다 일반화되면은 더 이상 관련 법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아무리 중국에 대해서 중국 외의 국가에 대해서 반도체 관련 산업의 기술을 제재하고 나가지 못하도록 한들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결국은 다 기술이 유출돼 가지고 일반화되고 그러한 기술들은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기술, 사용되는 기술이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인터넷에 나왔을 때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인터넷은 누구나 사용하는,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나 누구나 아니지만 어느 기업이나 어느 국가나 이러한 산업들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장려하고 있고 표준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러한 첨단 기술의 독점은 빨리 사라져야 하고 인류의 발전과 인류의 혜택을 위해서는 독점 기술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당시에 영국에서의 이러한 독점 기술을 뭡니까? 누군가는 해외로 이전을 했고 또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엄청난 법에 대해 무서운 준엄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퍼날랐던 거죠. 외국으로 퍼날라서 꽃을 피우고 더욱더 발전하게 만들어서 현재와 같은 그러니까 인류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그 당시에 섬유산업 첨단 기술을 영국에서 꽁꽁 묶여가지고 독점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수세기 시간 지금까지 영국이 그 기술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는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 영국을 제외한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의복과 관련해서, 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또한 발전이 늦었겠습니까? 그와 관련된 기술 발전이 특히 영국의 특정 기업 외에는 하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그 기술이 발전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 기술을 퍼날랐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산업혁명의 아버지 슬레이트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일명 미국 산업혁명의 아버지입니다. 미국 산업혁명의 아버지라고 칭하고 있는 분인데요. 사무엘 슬레이트입니다. 미국 산업혁명의 아버지라고 하면 영국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저는 미국 산업혁명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인류사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온 분이라고 여기지죠. 이분이 이러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당시에 첨단 산업이 섬유 산업의 기술을 퍼날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인류사적으로 기술 발전을 가져왔고 인류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1768년에서 1835년간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은 윌리엄과 엘리자베스 슬레이트의 5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잉글랜드 더비셔 주의 벨퍼라는 곳에 한 농장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이분이 학업 후에 제디디아 스트릿이란 소유의 수력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던 거죠. 스트릿이 그에게 기계에 대한 기술을 전수했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슬레이트는 21살 때 영국을 떠나 미국에서 새로운 공장을 지으려고 시도를 했고 농부로 변정을 하고 영국을 떠났다고 합니다. 21살 때. 그래서 1789년에 슬레이트는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뉴욕에 도착했을 때 로드 아일랜드 주의 포트킷에서 모세스 브라운과 그의 가족 사업체인 RBM 브라운이라는 회사가 방직 공장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노력했습니다만 모든 시도가 실패를 했고 그 실패했다는 얘기를 슬레이트가 듣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레이트는 포트킷으로 가서 거기에 시도했던 공장도 있었고 있었겠죠.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인수를 해가지고 1년 후에 최초로 작동하는 수력 방직 공장을 세웠다고 합니다. 포트킷 주에 있는 노드 아일랜드 주에 대해서 조금 어디 있는지 보면은 미국 북동부에 있는 이 매사추세츠 밑에 로드 아일랜드 주가 있는데 로드 아일랜드 주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이며 또 가장 긴 공식 이름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프로세스하면 로더슨과 프로비던스 식민지라고 합니다. 프로비던스 식민지. 그 당시에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에 이 주민투표로 이름을 줄였다고 합니다. 로드 아일랜드라는 주로 이렇게 이름을 줄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로더슨과 프로비던스의 식민지란 뜻이라고 합니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섬하고 이 프로비던스라고 부르는 지역의 명칭이죠. 이 프로비던스가 뭐냐면은 로드 윌리엄스라는 분이 종교적 박해를 패가 1636년에 매사추세츠, 아까 지도에서 보면 위에가 매사추세츠 주였죠. 거기서 식민지에서 그 당시에도 매사추세츠도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 식민지에서 추방된 청교도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지도자였는데
이 로드 윌리엄스가 로드 아일랜드, 지금의 로드 아일랜드에 정착해가지고 종교적 자유와 평등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스는 이 지역에 신의 섭리에서 제공받은 땅이라고 해가 땅이라는 것을 믿어가지고 그 지역을 신의 섭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프로비던스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섭리가 내려진 땅이라는 거죠. 그 땅의 식민지라는 거죠. 식민지 중에서. 그래서 로드슨과 프로비던스, 신의 섭리가 내려진 식민지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 포트킷이라는 로드 아일랜드 주 포트킷이라는 시의 지역에서 뭡니까 슬레이트가 사업을 확장했다고 합니다. 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형 존 슬레이트의 도움으로 슬레이트가의 마을이나 슬레이트 빌이라는 마을을 세웠다. 슬레이트 빌을 세웠답니다. 소위 말해서 슬레이트 마을이죠. 슬레이트가 마을이죠. 슬레이트 빌은 미국에서의 첫 뭡니까 계획된 산업공동대죠. 산업공동대. 일본에 가면 뭡니까 유명한 뭡니까 일본의 자동차에선 도요다시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슬레이트가 마을인 거죠. 슬레이트 마을이죠. 슬레이트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이 슬레이트 공장인데 슬레이트가 만든 첫 공장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역사적 유물로서 유적으로 지정된 공장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게 가면은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방문해 보고 싶고 어쨌든 슬레이트 형제가 슬레이트 빌이라는 마을을 조성해 가지고 공장을 계속적으로 갔다고 합니다. 정말 그 당시에 사업이 잘 됐겠죠. 그런데 그 사업을 할 때 로드 아일랜드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 로드 아일랜드 시스템, 쉽게 말하면 로드 아일랜드 지역에서 만든 시스템이죠. 적용한 시스템인데 그 로드 아일랜드 시스템이 뭐냐 하면은 그 회사의 모든 가족이 그 로드 공장 주위에 가족들을 모두 이렇게 정착시켜 가지고 그 공장 내에 모든 가족들이 먹고 자고 일어나면 가서 일하고 마치면 또 집에 와서 먹고 자고 또 일어나면 가서 일하고 하는 그 공장에 소속되어 있는 마을을 만든 거죠. 그 마을은 오직 뭡니까 그 공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마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뭡니까 가장 문제였던 게 아동노동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진으로 한번 보십시오. 밀 공장의 노동자들, 밀빌의 공장 노동자들이 전부 애들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애들의 연령이 평균 7세에서 12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원들이 아동이었다고 합니다. 왜? 아동은 다루기 쉽고 말 잘 듣고 그죠? 또 비용이 적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드 아일랜드 시스템이 적용된 슬레이트 형제들이 운영한 공장에 가장 뭡니까 아동 노동으로 아주 악명 높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서 뭡니까 이게 그건 기술 유출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미국이 대중국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러한 조치들이 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미국도 결국은 영국에서 기술을 전수받았고 많은 기술들을 영국에서 빼와서 훔쳐와서 쉽게 말하면 훔쳐온 거죠. 훔쳐와서 지금의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었고 영국도 그러한 기술들이 유출을 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제재를 가했고 법률도 만들었고 개인뿐만 아니라 수출 금지 또 그러한 기술들이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에 수출되는 것을 금지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은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미국에서 꽃을 피워서 전 세계의 인류에 대해 엄청난 지금 부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혜택을 주게 되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이 지금 중국에 가하고 있는 제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인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도 느끼고 있죠. 지금 반도체 관련 AI 특히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AI 기술에 반드시 필요한 그래픽 카드를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사의 그 기술 독점으로 인해서 그래픽 카드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그런 가격을 지불해도 뭡니까, 생산이 뭐 따라가든 뭐 고의적으로 생산을 뭐 이렇게 조정하든 간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구하기가 힘들죠. 구하기 힘들면 결국 뭡니까, AI 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는 거죠. 이와 같이 독점은 첨단 기술과 관련된 기술 독점은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듯이 인류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러한 기술 독점이 인간의 노동과는 과연 어떠한 뭡니까 관련이 있고, 아담 스미스의 관점에서, 아담 스미스 국부론의 관점에서 기술 독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오픈 AI에서 아담 스미스가 독점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오픈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픈 AI는 어떠한 대답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첫 번째 몇 가지로 해서 추려가지고 아담 스미스의 관점에서 이렇게 평을 했는데, 첫 번째, 가격 통제와 시장 경쟁을 조율한다. 기술 독점은 그렇기 때문에 독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표님, 기술 독점 기업은 경쟁이 있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을, 시장 가격을 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고,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했죠.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가격을 높게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유명한 이게 AI 개발의 필수인 H100이라는 칩은 한 개당 4만 달러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5,500만 원. 칩 하나가 5,500만 원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금값이나 다이아몬드 값 저리 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에 보면은 미국에서 2010년에 이게 뭡니까, 2010년 정도에 이게 구충제가 굉장히 이게 품귀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구충제는 한 두 가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알벤다줄과 메벤다줄 두 종류가 있는데, 알벤다줄 가격 인상은 임팩스 레보레토리사가 2010년에 한 6달러 하던 그 알벤다줄 가격을 2016년에 119달러. 한 뭡니까? 이게는 20배 올렸습니까? 20배 정도 올렸고, 그 다음에 메벤다줄 관련해 가지고 테바 파머시입니까? 파머시에틱스컬스를 해가지고 파머시가 2011년에 33달러에서 2016년에 441달러, 거의 100배 넘게 올렸습니다. 100배 넘게. 근데 시장에서 독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 가격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100배 이상을 올려도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구충제 하나를 이게 1,000원 합니까? 1,000원, 2,000원 하는 이 가격을 440달러로 하면 뭡니까? 50만 원입니까? 그 50만 원 넘죠.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얘기하던 첨단 기술 독점은 이렇게 가격 통제와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효율성을 제한한다고 또 했습니다. 독점 기업은 경쟁 압박이 없기 때문에 효율성 향상이나 혁신에 대한 동기가 줄어들어서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기존의 기술로 가지고 막대한 불을 불어들이는데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아이폰도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를 통해 가지고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트닝 기술 라이트닝 케이블은 애플만 공급하게 돼 있죠. 애플만 공급하게 돼 있고, 이 애플에서 판매하는 라이트닝 케이블을 통하지 않으면 충전을 할 수가 없죠. 물론 유사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만 효율성이나 이런 안전성 면에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상당한 나라에서 USB-C 타입 표준화된 타입을 채택해라고 했지만 각종 이유 각종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채택하기를 불응하다가 급기야 EU에서 강제적으로 USB-C 타입의 단자를 채택하지 않으면 판매를 불허하겠다고 하니 당장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지 않아서 기술이 없어서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의 독점 기술을 가지고 아이폰이라는 독점 기술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거의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게끔 해가지고 막대한 불을 취득한 거죠. 그 다음에 또 AI는 정치적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기술이 독점이다 보면은 막대한 불을 이렇게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독점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정부에 향해서 정책을 미치고 있죠. 공공의 이익도 해줄 수 있죠.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기술 독점 기업이 막대한 부와 고용을 하다 보니까 독점하다 보니까 많은 지자체나 국가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죠. 유치를 하려다 보면은 기업들이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걸 주지 않으면, 어떤 혜택을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결국은 세제 혜택을 주지 않아도 그 기업은 어딘가에는 공장을 차리고 고용을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배적인 독점을 이유로 해가지고 그러한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구는 결국은 기존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노동자와 소비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지고 온다. 이게 제가 지금 오늘의 주제로 다뤄볼 내용인데요. 독점을 하다 보면은, 기업이 독점하다 보면은,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 기업을 떠나서 다른 기업에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취업을 할 수가 없죠. 그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은 오직 그 기업만이 있다 보니까 자신의 알고 있는 기술을 써먹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강요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면, 또한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지금 아이폰이나 애플 제품이 왜 이리 높습니까? 최근에 이러한 뉴스가 한번 났었죠. 중국에서 나온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애플 제품은 비싸기로 유명한데, 그 다음에 이거 이어폰 있죠. 애플의 이어폰이 거의 3, 40만 합니까?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중국에서 똑같은 제품을 안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만드는 가격이 1,000원에 팔린다. 1,000원. 소위 말해서 카피 제품이 1,000원에 팔린다. 1,000원밖에 하지 않았던 거죠. 1,000원, 2,000원이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어폰을 무려 수십만 원으로 판매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이런 기술 독점은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하는 이유가 결국은 소비자에게는 엄청난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노동자에 대한, 저는 노동자에 불리한 기술 독점이 미치는 내용을 또다시 또 구체적으로 기술의 독점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오픈 AI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또 몇 가지로 추려서 답장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술의 독점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독점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오픈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요약해가 재밌는 답을 주더군요. 첫 번째로 일자리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기술의 독점이, 첨단 기술이겠죠. 기술의 독점을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더욱더 발달되면 많은 전통적인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단순한 반복적인 작업 기계로 대체된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 가지고 고숙련 일자리, AI나 이런 개발하는 분야, 또 반도체와 같은 최첨단 고숙련 일자리는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가 소수의 교육받은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다고 근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 당연하죠. 고숙련 노동자들은 임금이 상당히 높죠. 지금 바이오나 반도체, 각종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상당히 임금이 높죠. 그런데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에 종사하시는 저임금 노동자는 기계와, 아까 반복적인 일들은 기계화로 대체되고, 또 일륜 중급의 일도 사무자동화나 AI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자동화되다 보니까 임금이 더욱더 낮아지게 되고 많은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죠. 심지어는 AI를 통해 가지고 법률적인 부분도,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미국에서 보면은 AI로 대체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워낙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일반적인 초보도 아니죠. 일단 일반적인 답변은 사법 관련 직종에서도
AI에 대한 서비스가 인간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이로 인해 가지고 노동시장이 양극화되죠.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분야, 첨단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뭡니까? 임금은 뭐 상당히 높다 보니까 글로 모이게 되고, 또한 중간 수준의 일자리가 감소하다 보니까 아주 저임금 노동만 살아남게 돼가지고 노동시장이 양극화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뭡니까?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이죠. 당연하게. 독점 기업의 소수 경영진과 고수익 노동자는 큰 뭡니까? 임금을 받는, 그리고 이익을 가져가는 대신에 저숙련 노동자는 불안정에 직면할 수 있죠. 우리 사회의 지금 현상을 보십시오. 왜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어떤 나라 할 것 없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배경이 무엇이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이러한 우리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저임금 대다수의 젊은 청년들이 저임금 노동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혼하기도 힘든 시대인데.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단순하게 우리 사회적 문제가 보이는 문제에서 기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국 출산의 문제, 애를 낳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치인들이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 사회적 현상만을 가지고 자꾸 해결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자, 다음으로 보면 노동자가 협상력이 감소한다는 것.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술 독점을 하게 되면은 뭡니까? 기술 독점을 하는 그 기업의 뭐 한 개 또는 몇몇 기업이 기술 독점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다른 회사에 갈 수가 있습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독점 기업 외에는 취직할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히 임금 인상에 대한 어떤 협상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은 더욱더 뭡니까? 저임금으로 그러한 고위의 기술 노동자들을 사용해서 막대한 부를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보십시오. 많은 첨단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 상장해가지고 막대한 부를 가져가고 또 뭡니까? 배당을 받고 있지만은 그에 대한 그 부를 창출한 노동자들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이전을 하고 회사를 옮기려고 하면 특정 기업이 첨단 기술이다 보니까 기업이 작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든지 다른 기업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동을 하게 되면 제한이 많이 따르는 거죠. 과거에는 같은 업종에서만 이동하는 것도 제한했죠. 회사 사규로 해가지고 자신이 근무하면서 배웠던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타 기업에 종사하지, 몇 년 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부적인 조항을 넣어가지고 계약도 하고 했었죠. 이러한 것들이 직업 자유 선택을 제한한 데 가지고 다 무효가 됐지만은 아직도 외국으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외국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외국으로 가는 것 또한 이렇게 법을 통해 가지고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협상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본은 국가를 가르지 않고 이렇게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봅시다. 삼성전자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숫자가 국내보다 해외가 더 많습니다. 2020년도로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반 이상이 53% 이상이 외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더 많더라고요. 또한 주주의 구성은 어떻습니까? 절반 이상이 다 외국인 주주입니다. 돈을 벌어도 외국인들이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국내 기업, 단순히 국내 기업이라는 것만으로서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해서 특혜를 주거나 우대할 이유가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 외국인 기업이라도 국내에 부를 만들고 노동자들을 더 많이 고용한다면 그 국내에 국가에 도움이 되는 기업은 소속이 어디 있냐에 따라보다도 사실 고용을 많이 하고 부를 많이 가져다 주는 기업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기업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본은 마음대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자신들의 부를 이동하고 옮겨가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그거를 그 기술을 통해서 먹고 사는 노동자들만이 뭐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뭡니까 이동을 제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법적으로 기술 도면이나 이런 것을 탈취해서 뭡니까 가져가서 이렇게 유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자기의 삶과 이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기업을 선택하고 또 국가를 다른 나라를 가서 먹고 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또한 그것이 아담 스미스가 국문에서 얘기한 인류를 위해서 기술은 독점되면 안 된다는 거와 일맥상통합니다. 결국은 긴 역사를 보면은 기술은 뭡니까 이렇게 퍼날라지고 그래서 경쟁을 해서 효율성이 높아져야만이 인류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겁니다. 어느 독점 기업이 그 기술을 유구장장 쥐고 과도하게 뭡니까 수익을 낸다고 하면은 결코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게 어떤 나라든 국부론이 왜 웰스 오브 네이션스입니까? 한 나라에 이렇게 뭡니까 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라들 결국은 인류 전체가 다 잘 살기 위해서는 독점은 안 된다는 거죠. 독점은 결코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유출, 불법적 유출은 반대하지만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기술 이전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노동자들,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 유출과 관련해가지고 기술이 이렇게 이전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노동에 어떤 의미가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와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